and stomp your feet and shake your hip. Put your hands in the air, yeah. Jump up and down and spin yourself around. Dance to the music, yeah. And clap your hands and stomp your feet and shake your hip and shout out loud. 베스트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의 네 번째 시간, 그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는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잘못된 건강 상식에서 속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얼핏 제목만 보면 이거 좀 잘 드러나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제 막상 보시면 어떤 거는 이거 뭐 들을만한데, 알아둘만한데 이런 게 있는가 반면에 어떤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또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로 하시죠. 자,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체중과 콜레스테롤을 함부로 줄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가 2부에서 그 콜레스테롤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체중, 콜레스테롤을 요즘 뭐 다 줄여야 된다, 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암 환자인 경우에, 그럼 꼭 반드시 암 환자만은 아니겠죠. 몸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든지 그런 분들은 너무 그 갑작스럽게 식이요법을 하거나 이러면은 저항력이 떨어져서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생명을 잃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식사요법은 대개 이제 칼로리를 줄여서 그 하는 건데, 이제 육식을 줄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섭취하는 칼로리가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현미, 뭐 채소 이런 것만 먹게 되는데, 이게 단순간에 살을 뺄 수는 있지만 암세포에게는 오히려 급작스러운 그 세포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참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벌써 유튜브 한 지가 2년 되니까 작년 재작년 하는 소리가 나오네요. 그때 제가 식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채식만 위주로 하게 되니까 확실히 그 좀 기력이 딸린다 그럴까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육식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적절한 칼로리 관리를 하는 것이지, 어떤 것을 더 먹냐 덜 먹냐는 조금 두 번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제가 체중 관리 하셔야 보통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고지혈증이니 당뇨니 고혈압이니 이런 거가 고쳐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았을 때 우리 세포가 소위 말해서 게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 그런 뜻이지, 무조건 여러분들을 목 쫄쫄 굶어라 이런 얘기 아니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는데 그거 되풀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소용되는 바가 정말로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그 호르몬을 만들고 뭐 세포막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줄이기 위해서 뭐 지방이나 고기 같은 걸 전혀 섭취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2012년도에 미국 국립노화연구소가 23년에 걸친 원숭이의 칼로리 제한에 의한 다이어트 연구를 관찰해서 그 중간 보고를 했는데, 이 연구에서 그 지렁이나 생쥐처럼 굉장히 작은 동물 경우에는 칼로리를 30% 줄이는 다이어트가 수명을 연장시켰지만은, 체중이 큰 히말라야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칼로리를 20% 정도 줄였을 때 그 다이어트가 다이어트 하지 않은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중과 수명을 비교한 연구에서 약간 뚱뚱한 사람이 가장 오래 살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장수한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이게 참 말이죠. 연구자들이 또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 또는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연구를 채택하고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책에서 이 의사가 말하는 것을 단순하게 읽으면 살도 좀 찌고 콜레스테롤도 좀 높고 이런 것이 장수한다니까 그게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자기 논리에 꽤 맞춘 경향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많은 연구에서 어느 때 체중, 그러니까 우리가 20살 때의 체중을 오래오래 유지할수록 장수하고 건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몸의 세포가 정말로 활성화돼서 살아 있어야 된다, 그런 미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늘 배가 부르고 늘 잠을 충분히 자고 그러면 우리 세포가 편하고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늘 우리 인간은 뭔가 약간 1% 정도 부족해야 돼요. 부족한 게 있어야지 우리 모든 세포가 살아서 깨어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이런 얘기하면 그냥 저런 뭐 얘기하니까 나 그냥 콜레스테롤 유지해도 좋고 체중 살쪄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쓸데없이 막 바짝 마르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한테 적합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 그 적당한 체중이라는 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 앉았다 하는 거, 그런 게 거북하면 여러분들이 체중이 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어디 누웠다가 일어날 때라든지 뭐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또 어디 가만히 있다가 어디 움직이려고 할 때 내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적당한 체중, 거기에 좀 거북하면 내가 좀 과체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조절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뭐 BMI 지수 이래 가지고 뭐 그런 그 수치, 뭐 내가 24 이상 되면은 뭐 과체중이고 19 이하 되면은 뭐 저체중이고,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적절한 것은 사람마다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 내 몸에 내 신체의 이야기에다가 내가 그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얘기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달걀과 우유는 완벽한 천연 영양제다. 인류는 아주 먼 옛날부터 새들의 알과 염소나 소의 젖을 귀중한 영양원으로 섭취해 왔다. 달걀과 우유는 다른 식품에 비해 싼 편에 속하지만
20종류 이상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영양이 풍부한 안전식품이다. 우유를 마시면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저당 불내성이 있는 사람은 요구르트나 치즈를 먹으면 되니까 유제품을 먹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달걀은 뭐 콜레스테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2부에서 다룰 콜레스테롤에 대한 상식, 거기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고요. 우유를 마시면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당 불내성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은 요구르트나 치즈를 먹으면 된다. 근데 저는 말이죠. 우유를 사람이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찬성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엄마의 모유는 사람의 젖은 우리 인간의 아기가 먹도록 돼 있는 거고, 소의 젖은 송아지가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제가 한 1년 반 훨씬 전에 우유에 대해서 그 2편의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이 우유를 어릴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로 아기를 낳아 가지고 처음 낳은 애가 어머니의 모유를 먹지 못하고 그 분유를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유식을 하고 이제 커서도 우유를 먹고 계속 유제품을 먹고 나이 들어서도 뭐 잠이 안 오면 따뜻한 우유 먹어라 뭐 이런 식, 또 뭐 골다공증 걸리는 걸 예방하려면 우유 먹어라 이런 식. 그러니까 그런 우리한테 그 세상에서 세뇌시킨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우유하고는 떨어져서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분유 회사에서 그거 아마 남양분유인가 뭐 그런 회사였던 것 같은데 우량화 선발대회를 했잖아요. 요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왜? 나쁜 줄 아니까. 요즘은 어머니들이 아기를 좀 더 모유도 많이 먹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유의 중요성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기가 처음에 나와서 그 면역을 갖추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역의 기초를 닦아주기 때문에 모유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출산을 하는 것도 한동안은 제왕절개가 아주 유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자연분만 하는 게 이제 많이 또 이렇게 바뀌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 뭐 이유 중에서 큰 것은 이제 어머니의 건강에도 중요하지만은 아기가 그 산도를 타고 나오면서 어머니 자궁 안에 있는 균들을 같이 묻히고 나와서 그것이 아기의 이 몸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어머니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면역 기반을 주는 겁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자주 들으신 분들은 우리 장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세균총이라는 게.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그 자궁 안에, 그러니까 아기가 나올 때 그 산도에 있는 그 균들, 그것을 먹고 얘가 이제 그 몸속에 균형 잡힌 그 미생물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기피하고 이렇게 어머니가 몸매도 유지해야 되고 이러니까 소한테 의지해서 우리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그 나중에 가서 현대 젊은이들이 요즘 뭐 키도 크고 뭐 여러 가지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의 부작용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우유 속에 들어있는 그 성장 호르몬. 그러니까 우유의 그 소의 성장 호르몬이요, 사람의 성장 호르몬의 8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력한 성장 호르몬을 인간에게 주니까 소한테 맞는 것을 인간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뭐 모유가 정말 안 나와서 방법이 없으면 애기한테 뭐 그걸 줄 수밖에 없겠지만은 뭐 그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우리가
우유를 꼭 먹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어른이 되어서까지 우유를 드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제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런 영상에 또 보이지 않는 또 영향을 받으시니까 그런 것도 좀 죄송하긴 한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축산 농가를 운영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그런 것을 이제 제기하는 거니까 하나의 뭐 참고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의 선택은 각자의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좀 나름의 판단으로 결정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것은 장수와 에너지에 대한 지방 비율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이제 일본의 장수 지역이 도쿄도 그러니까 동경이 있는 지역에 고가네이 그러니까 한자로는 작은 소금정 고가네이라는 시에서 70세 이상의 남녀의 식생활을 추적했는데 그러니까 70세 때 시작해서 80세 이상 산 사람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더 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지금 남성의 경우에 그 70살 때 먹었던 음식의 구조, 그러니까 총 에너지 열량에 대해서 남성들은 23.7%가 이제 그 지방분이었는데 10년 뒤에 가보니까 80세 이상 산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26%더라. 그 다음에 여성 같은 경우도 22.5에서 26%로 늘었더라.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말을 했어요. 지방이 호르몬과 콜레스테롤을 만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거는 이분이 너무 자기적으로 이 분석을 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단백질과 지방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구성 물질이 단백질이고 또 지방이 없이 우리 뇌세포도 상당 부분이 지방분이 들어있고요. 그 이외에도 지방분은 우리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성분이니까 그것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서 호르몬이 많아져서 뭐 더 건강해졌다. 이거는 좀 지나친 평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술을 알고 마시면 약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 일견 이해가 가죠. 그래서 그 사실 사람마다 뭐 다 다르기는 한데 그 뭐라고 하나요? 이 암에 걸리는 그러니까 바람 양동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똑같은 조건을 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발암 물질이 있을 때 모두 1g을 주면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 일부의 사람만 암이 걸려서 그 누구든지 사람마다 그 어떤 유독 물질이나 그런 발암 물질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발암 양동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담배 같은 거, 방사선, 농약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발암 물질로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 술은 지나치지만 않으면 오히려 수명을 연장해 준다. 그래서 뭐 이분이 이제 서제스트 한 거로는 맥주는 500ml짜리 2캔 정도, 청주는 180에서 360ml 이거 굉장히 많은 건데 그 다음에 와인도 뭐 두세 잔, 소주는 물을 섞어서 두세 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면 그것이 백약의 지장이다. 백약의 지장.
백외지장은 100가지 약 중에서 으뜸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잘 마신 술은 건강에 이롭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건 일견 뭐 어느 정도 그 알코올 섭취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혈액이 순환이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그 혈행에 도움이 되니까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일부 찬성합니다, 여기 대해서. 근데 이제 이분이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했냐면, 에탄올 경화요법으로 그 우리 정맥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이 정맥에 문제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암에다가 에탄올을 주사해서 암 괴사요법으로 사용되기도 하니까 술은 잘 먹으면 좋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술을 뭐 이렇게 좋게 칭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게 이분이 얘기하듯이 한두 잔 괜찮아요 한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드시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가끔은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몇 번, 그런 정도는 뭐 가족들 그리고 가까운 친지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뭐 무리 없이 보내면 우선 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엔돌핀을 돌게 하고, 또 한 잔 먹었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좀 엉뚱한 얘기 하나를 했는데, 채소, 과일 이런 것이 발암 위험을 줄이지 않는다. 그 이제 근거로서 미국 암재단 그리고 세계 암 연구기금이 암 예방과 식생활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는 사람은 폐암의 위험이 줄어든다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MD 앤더슨이라는 암센터에서 채소, 과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극도로 낮은 식사는 여성의 유방암 재발의 위험을 줄이지 않는다. 국가가 권장하는 양의 채소를 먹고 있는 일반 그룹과 비교하면 생존 기간도 같다. 근데 지금 밑에 거를 이분은 뭐 효과가 없는 것처럼 지금 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은, MD 앤더슨에서 한 거는 어떤 거냐면, 그 이제 과일하고 채소를 집중적으로 먹는 거하고 지방을 먹는 거하고의 그 유방암 재발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양식 접근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식으로는 암이 걸리면 뭐 고기도 먹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양에서는 암을 극복하려면 에너지가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일, 채소, 뭐 식이섬유 이런 것만 많이 먹는다 그래서 유방암이 재발하고 하는 위험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그거 비슷하다.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이 부분도 좀 과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육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책을 읽어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좀 관심 있을 만한 건데, 그 폐경기 여성이 다시마하고 미역 섭취에 주의해라. 그래서 일본의 국립암연구소가 2012년도에 해조류에 함유된 요오드가 갑상선암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990년부터 14년간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5만 명 중에서 134명이 갑상선암에 걸렸고, 이들 중에서 그 갑상선암의 일종인 유두암종에 걸린 사람이 113명이었다. 그래서 매일 먹는 사람이 하루 걸러 먹는 사람보다 3.81배로 높았다.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깜짝 놀랐겠죠. 갑자기 다시마 먹기 싫어지고, 미역국 먹기 싫어지시지 않나요? 근데 이게 말장난이에요. 이게 말장난이에요.
저도 오늘 점심에 이제 닥터 건더슨하고 가서 거기 LA에 조선갈비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코리안 바베큐 좋아하니까 그래서 갈비 이 무슨 점심을 먹었는데 거기 한국식이니까 미역국 줬어요. 그래서 저는 미역국 한 그릇 다 먹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요. 5만 명을 14년간 했는데 134명이 걸렸어요.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0.268%예요. 0.268%. 그러니까 그 말은 1%는 100명에 한 명, 0.1%면 1000명에 한 명. 그러니까 1000명에 2명 조금 더 이렇게 이제 갑상선암이 걸렸다는 건데 이게 1년에 걸린 것도 아니고 14년간에 걸쳐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숫자상으로 134명이나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남의 통계를 가지고 언급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서 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요즘 통계 조작한다고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그거 한국에만 많이 있는 소리가 아니고 세계 어디에라도 그런 통계 조작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분이 좀 지나치게 그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일 먹는 사람이 하루 걸러 먹는 사람보다 3.81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134명 중에서 매일 먹은 사람도 갑상선암 걸린 사람이 있었고 하루 걸러 먹은 사람도 걸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글쎄 연구를 했으니까 발표를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만 저는 이거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미역국을 매일 먹는 사람도 없고 삼시세끼 먹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미역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많이 끓여 놓으면 한 몇 끼도 그냥 계속 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 너무 그 이야기에 너무 함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또 이것도 여성분들이 관심 있는 얘기인데 저는 이분 얘기에 좀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콜라겐으로 피부는 탱탱해지지 않는다. 입으로 섭취한 콜라겐이 피부를 직접 탱탱하게 해주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드시는 글루코사민이 무릎까지 가서 직접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모두 분해돼서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아미노산, 당 이런 형태로 분해되어서 들어가서 필요한 경우에 다시 재조합되는 방식이다. 콜라겐은 단백질일 뿐이고 글루코사민은 당분일 뿐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분하고 생각이 상당히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피부 좋아지겠다고 콜라겐 주사도 맞고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바르기도 하고. 근데 콜라겐을 주사 맞는 거는 좀 달라요. 다르고 피부에다 직접 바르는 것도 일시적으로 개선 효과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먹어가지고 좋아지는 건요. 재료를 충분히 주니까 그게 간접적으로 좋아지지 콜라겐 자체가 직접 좋아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콜라겐 제품 중에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거는 별로 안 비싸고 어떤 거는 먹는 거 중에서도요 엄청 비싼 게 있죠. 그런데 요즘에 콜라겐을 나노 입자로 만들어서 이게 머리카락 10만 분의 1로 만들어서 흡수가 더 잘 돼서 피부가 좋아지고 주름살도 펴지고 이런 식으로 광고하잖아요. 그건 아무 미닝이 없어요. 자, 아미노산을 콜라겐을 분해해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 그게 아미노산으로 변해서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필요한 곳에 가서 우리 DNA가 명령을 내리면은 그 RNA가 세포를 다시 조합하면서
아미노산들을 연결을 해서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료가 되는 아미노산들을 충분하게 공급해 준다는 면에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무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노 뭐 콜라겐이니까 뭐 사이즈가 작으니까, 물론 사이즈가 작으면 좀 더 흡수가 잘 되리라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것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정말 느껴서 달라질 정도로 그런 효과가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콜라겐도 너무 비싼 콜라겐 굳이 드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는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으네. 네. 그 염분이 고혈압에 나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염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병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 연구를 미국의 뉴욕에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25세에서 75세 사이에 20만 7,729명을 조사한 결과 염분 섭취가 가장 적은 그룹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발생이 높고 빨리 사망했다, 이런 결과가 있고, 미국 심장학회가 설립한 지바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아마 일본 사람이 돈을 댄 상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고혈압 학회에서 최고상을 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을 받은 일본 사람 아오키 규조라는 사람은 이제 그 비유를 들어서 비타민 C의 결핍은 특정 질환을 일으킬 뿐이지만, 특정 질환이 뭘까요? 우리가 괴혈병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염분의 결핍은 생명을 위협한다. 고혈압증의 98% 이상은 소금과 관계가 없다.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짜게 드시고 이런 게 좋을 건 없죠. 그걸 뭐든지 과한 것을 장기간 하게 되면 좋을 게 없습니다. 특히 자, 염분을 섭취했을 때 고혈압이 올라간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혈관 안에 소금이 들어가면요, 우리 혈관에는 그 알부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부민 뭐 주사도 들어보셨고 알부민으로 된 제품도 들어보셨죠. 알부민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혈액 속에 있는 대부분의 성분들을 끌고 다니는 뭐랄까 우체부 아니면 뭐 전달하는 뭐 배송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게 미네랄이 됐든 비타민이 됐든 지방이 됐든 그러니까 칼슘도 이렇게 프로테인 칼슘이라고 할 때 그게 알부민하고 칼슘이 결합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방분을 이동시킬 때도 알부민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간 검사를 했을 때 알부민 수치가 낮으면 여러분들이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래서 뭐 때에 따라서는 영양실조 걸리고 이러면 그 알부민 주사를 주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이유인데, 이 알부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체액 속에서 그 삼투압 현상, 그걸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혈관 속에 염분이 많이 들어오면은 밀도가 높아져요. 밀도가 높아지면은 우리 몸은 늘 평형,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영어로는 호메오스타시스라 그래서 늘 항상성, 늘 같은 레벨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 우리가 칼슘 때문에 그런 공부는 했잖아요. 칼슘 항상성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피 속에 10mg per 데시리터의 칼슘이 들어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워킹을 한다.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혈압을, 우리 혈관의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이 혈액의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소금 같은 성분이 들어와 가지고 밀도가 높아지면은 물을 타 가지고 그 체액의 염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있는 다른 세포에 있는 물들을 뽑아다가 혈관으로 일단 보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은 똑같은데 이 안에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 염분의 균형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는 혈압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대의 문제는 뭐냐면 소금 먹여놓고 금방 가서 혈압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고혈압인데 소금을 먹으면 이 혈압이 더 나빠지겠죠? 이런 이론인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고염식 소금이 많은 것을 지속적으로 먹으면은 그것이 이제 루틴하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 피 속에 물을 계속 공급하게 되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혈관이 만성적으로 혈압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혈관에 상처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 만들어 가지고 또 맞게 되고, 그러면 또 더 좁아지게 되고, 그런 악순환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심장병도 걸리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적절한 소금이 고혈압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심장을 움직이는 4개의 미네랄 중에 2개가 소금인 NaCl이에요. 자, Na는 한국말로는 뭐 나트륨, 우리 영어로는 소디움이라고 그러죠. Na가 있고요. Cl, 이거 클로라이드. 그 염화 나트륨이 소금 아니에요. 그 2가지의 미네랄하고 칼슘하고 그다음에 포타슘, K라고 하는 포타슘, 이 4가지가 없으면 심장이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몽골 같은데 초원에서 낙농업 하는 사람들이 그 양이나 뭐 염소 이런 것들이 안 도망가고 집으로 오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소금 먹으러 와요. 사람들이 소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소금은 이 인간이나 생명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분이 무조건 나쁘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 적절한 농도의 염분은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음 것은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또 좀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천일염하고 정제염, 그 중에 천일염이 좋다든지, 흑설탕과 백설탕 중에 흑설탕이 좋다든지, 현미와 백미 중에 현미가 좋고, 흰 빵이 보다는 곡물빵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한쪽을 치켜 세우는 비과학적인 태도다. 왜냐하면 천일염은 고른 미네랄이 있는 반면에 중금속이 있을 우려가 있고, 정제염은 미네랄은 없지만 중금속 면에서는 안전하니까 서로 좋은 점 나쁜 점이 있는데 뭐 어느 거 하나를 더 중요하다고 하기는 그렇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일염하고 정제염의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네랄입니다. 제가 미네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우리 몸에 우리 사람은 전기가 없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몸에 전기를 뭘로 만드냐면요, 미네랄로 만드는 거예요. 미네랄이 사람 몸에 들어가서 피 속으로 공급되면은 그것이 각각 세포 벽에 오거든요. 그러면 세포 안에 있는 미네랄 농도하고 세포 밖에 있는 미네랄 농도를 가지고 전위차가 생겨요. 그러면 전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생 장치가 그 세포막이에요. 세포막 플러스 물, 그 다음에 미네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정제염, 그러니까 NaCl만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넌센스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을 우려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몸에 말이죠,
소위 말하는 중금속에 해당되는 성분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소량, 정말 미량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금속이 무조건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그때 영화 배우인가 탤런트인가 하시는 그분 성함이 누구죠? 돌아가셨잖아요. 무슨 머드팩, 그 여성분들 이렇게 붙이는 머드팩이란 거 있죠? 그 바다에 개특 가지고 하는 거. 그거 한국의 무슨 엑스파일인가 뭐 하는 프로그램에서 걔가 중금속 들어가지고 사람들 다 망가진다고 그래서 그 회사 망하고 그분은 결국 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무슨 임원 PD인가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요즘은 건강식품 장사까지 하시던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대천 해수욕장에서 무슨 머드팩 행사하고 축제하는 거 하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거기 있는 중금속이 나쁜 역할만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중금속도 어떤 중금속이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사선 같은 것은 우리가 허용량이 피폭량이 뭐 어느 정도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맨날 방사능 낙진을 우려하고 피폭을 우려하고 하지만 정작 병원에 가가지고 의료기기에 맞는 피폭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죠. 우리가 가서 가슴 엑스레이 한번 찍는 거하고 CT 스캔 하는 거하고 펫 스캔 하는 거하고의 차이가 300배나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히나 암이 있는 사람들은 그 검사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계가 이거 자꾸 돈만 벌려고 환자들 검사시킬 게 아니고 적정한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커피를 마시면 암, 당뇨병, 뇌졸중 이런 데 좋다 그러는데 이분이 커피도 좋아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커피는 기호식품이잖아요. 그죠? 기호식품. 근데 만약에 커피 먹어서 간암 없어지고 대장암 없어지면요,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거 커피를 많이 마셔서 오히려 독성이 있을 수는 있지 적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커피에 있는 카페인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몸에 나쁘지 좋을 리가 없어요. 왜? 카페인이란 건 사람을 각성시키잖아요. 그죠? 사람이 자야 될 시간에 잠을 못 자게 하고 그러니까 밤새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체 리듬을 망가뜨리는데 그것이 스틸 좋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호식품은 그냥 기호식품인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은 몸에 해로워. 그러면 샨리는 아이스크림을 아주 안 먹는 사람이냐? 저도 아이스크림 가끔 먹습니다. 좋아해요, 저도. 근데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먹는 정도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피를 지나치게 커피 먹으면 몸에서 무슨 칼슘을 빼간대 이런 이상한 소리 들어서 커피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인데 그냥 하루에 한 잔 정도 커피 마시는 거는 적당량의 술을 마시는 거나 커피를 마시는 거나 다 차이 다를 게 없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그 향에 취하고 그 맛을 음미하고 그래서 행복해지고 그래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그러면 또 우리가 병을 예방하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게 전부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얘기를 또 길게 했네. 이거 이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